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데모 삼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머신러닝을 만드는 플랫폼으로는 버티카라는 RDB를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자, RDB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에서 활용하는 언어는 전부 기본적으로 SQL이죠. 자, SQL만 쓰는 건 아니고요. 자, 파이썬 개발 환경하고 그다음에 SQL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SQL을 기본 두 가지를 조합해서 그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는 데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고요.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설계, 정제하고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배포해서 실제 환경에서 활용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방법론처럼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은 단계가 이제 CRISP-DM이라고 원래는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론이지만 사실 데이터 마이닝하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 같은 컨셉이거든요. 제가 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 오면 크게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 이해, 그다음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준비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한 후에 배포한다. 자, 이 단계를 폭포수 모델처럼 직렬적으로 쭉 한 번에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필요에 따라서 반복 및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철학이에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한 가지만 제가 언급을 좀 하려고 해요. 자, 캐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17년도에 약 16,000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첫 번째 답변은 뭐 더티 데이터, 데이터가 지저분한 것은 데이터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요소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 뭐냐면 lack of data science talent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인력 내지는 재능이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업무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수학 통계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IT 기술 지식들도 필요로 해요. 자, 업무 지식과 수학 통계 관련 지식을 일단 차치하자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IT 기술 요소만 놓고 보더라도 R, 파이썬, SQL, RDB, 하둡, 스파크, 텐서플로우, 뭐 매트릭스, H2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열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 중에 메인이 되는 애들만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메인이 되는 애들이 누구냐? 그게 사실 두 번째 요 질문 요소에 나오는데 주로 파이썬, R, SQL 뭐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자, 기존의 IT 인력들이 갖추고 있던 스킬셋에서 조금은 벗어난 스킬셋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킬 갭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실제로 AI, ML, 데이터 사이에 기반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려면 파이썬, R 같은 것을 배워야 되고 수학 통계 지식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종류의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1위가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예요. 관계형 데이터는 뭘 의미하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형태의 데이터. 그것은 곧 테이블. 테이블은 무슨 데이터? 정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테이블, 정형 데이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딥러닝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하니 아 이제 정형 데이터는 필요 없나 보다.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원천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모든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는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를 저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연산이나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는요, 저형 데이터밖에 없어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단계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형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요.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IT 스킬셋이 앞서 말씀 보여드렸던 파이썬, R, SQL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 여러 가지 언어와 도구를 습득해야 되다 보니 스킬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스킬셋, 대다수의 기술자, IT 기술 인력들은 SQL은 다 안다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죠. 그러면 SQL만으로 머신러닝을 내가 할 수 있다. 머신러닝이나 SQL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플랫폼이 무엇이냐면 그게 버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카 안에서 InDB라는 것은 DB 안에서죠. InDB로 SQL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6가지 단계가 여기 다 적혀 있죠. 이 다이어그램이 표현하는 바는 그 6가지 단계를 모두 SQL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뭐 구현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파란색 박스 안이 이제 버티카라는 시스템 내부고요. 자, 이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해 두시면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설계 정제 및 학습 데이터까지 다 확보를 하고 모델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을 배포,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모델을 호출하는 영역까지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SQL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버티카 인디비 머신러닝의 장점입니다. 자, 오늘 데모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원천 데이터는 일단 아일랜드에서 정부에서 공유한 무슨 뭐 이렇게 전력 사용량 수집 데이터예요. 그걸 좀 간소화시킨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각 가구, 뭐 건물 이런 데에서 전력 사용량 AMI 같은 걸 한 거죠. 이제 실제 전력 사용량 측정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있고요. 한편에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같은 그 위치에 날씨 데이터를 측정한 것. 그다음에 첫 번째 전력 사용 측정 데이터는 15분 간격으로 수집을 했고, 날씨 데이터는 30분 간격으로 수집을 했다. 크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를 할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모델을 다시 운영 단계로 배포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데모는 여기는 이 영역은 없고요. 1번 영역, 예측 모델 개발 영역에서만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데모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버티카 인디비 SQL, 인디비 머신러닝을 쓸 거고요, 당연히. 전부 다 그럼 버티카 안에서 SQL로 돌아가겠지만, 사실은 버티카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느냐? 이런 게 안 돼요. 도표 같은 것은 DB의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다 보니 이것은 파이썬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 기본으로 우리가 데모하는 플랫폼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쓸 겁니다. 이 간단하게 넘어가면 앞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툴의 4위가 뭡니까? 바로 그 주피터 노트북이죠. 자, 바로 이 툴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ython SQL이나 SQL RChe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파이썬 환경에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DB 연결, ODBC 커넥션 내지는 SQL 문을 실제로 전달하고 결과값을 받아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파이썬 커맨드 라인에서는 이제 실제 SQL을 입력을 할 겁니다. 도표를 표현할 때는 파이썬 커맨드를 쓸 거고요. 한 가지 툴을 더 쓸 것은 뭐냐면은 이제 태블루를 잠깐 쓸 건데 이제 이 전체
히스토리 보시면 이제 그 데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오스페이셜 데이터를 지도상에 표현하는 부분을 할 때는 태블로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데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게 그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자,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지금 열어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앞에 버티컬 인디비 머신러닝 데모를 위한 사전 설명이 쭉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커맨드들을 쓰세요.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설치를 하세요. 라는 내용까지 저장을 해놨고요. 그럼 차례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SQL 알케미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다 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실제로 버티카 서버에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한 버티카 서버의 버전이 무엇이냐? 9.0이네요. 그러면은 버티카 지금 환경은 다 해서 3대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초 데이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SM 컨숨션이라는 데이터고 전력 사용량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에요. 간단하게 뭐 SQL문을 이해 못하실 분은 안 계실 거라 보고 이걸 돌려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테이블은 SM 웨더입니다. SM 웨더는 전력 측정이 이루어졌던 그 지역의 날씨 정보 크게 두 가지만 측정했어요. 온도, 습도 30분 간격으로 측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멘전 테이블인데 뭐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 측정 센서들이 어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느냐 위도 경도가 쭉 나와 있어요. 미터 아이디는 각 센서의 고유 아이디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도, 경도가 다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DB는 아시겠지만 DB 자체는 전부 다 CLI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래피컬한 그 도표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DB는 안 돼요. 버티컬에서 앞으로 그걸 할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제가 파이썬을 쓸 거예요. 파이썬 플롯 함수를 쓸 거고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쿼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업무를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냐면 데이터를 설계하는 부분에 써요.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오고 확보해 온 데이터가 실제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탐색하는 과정. 이게 정말 메인이거든요. 자, 그런 걸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도표들을 씁니다. 자, 파이썬하고 R의 강점이 사실은 이런 도표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거든요.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파이썬 환경을 쓰는 환경 이유도 DB만으로는 사실 이런 모양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이썬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DB SQL 보시면은 뭘 데이터 가져왔냐면 SM 컨숨션이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쭉 다 가져왔고요. 제가 여기에 그려놓은 이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value 이 컬럼 이 컬럼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이게 지금 뭉개져서 그런데 왜 당연히 뭉개질 수밖에 없죠. 전부 대부분의 데이터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게 보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좀 바꿔서 이번엔 SM 웨더 테이블에 들어있는 아까 들어있는 템퍼러처하고 휴미디티 들어있던 그 테이블을 데이터를 가져와서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테이블 중에 템퍼러처 컬럼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쭉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같은 컬럼에 대한 박스 플롯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같은 테이블에 있는
휴미디티 컬럼에 있는 히스토그램, 또 이 같은 컬럼에 대한 박스 플롯.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실제로 특성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M 컨숨션 테이블에 value라는 컬럼이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킬로와트 단위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뭘 하는 거냐면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사람 그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high usage라는 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사용량이 많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 태그를 붙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버티카 안에 detect outlier라는 함수가 있어요. 버전 8.1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웃라이어를 함수를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SM consumption 테이블에 있는 value 컬럼에 대해서 이제 threshold 3.0이라는 건 이런 거는 뭐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준 편차 기준으로 이제 3표준 편차 이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마킹을 해라, 탐지해라 라는 그런 기능의 함수예요. detect outlier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을 하나 여기서는 실제로 수행을 한 거죠. 자, 수행을 해요. 아웃라이어를 몇 개를 찾았냐면은 수행을 해보면은 16만 1000개의 아웃라이어를 찾아내요. 평균을 기준으로 3표준 편차 이후에 있는 데이터가 약 이 정도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어디에 저장했었냐면은 SM 아웃라이어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SM 아웃라이어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생겨는 거죠. 자, 이 아웃라이어들을 high usage라는 컬럼 그 딱지를 붙일 거예요. 자,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SQL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뭐 요거까지 아이디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SM 아웃라이어 테이블 안에 그 태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1, 태그되어 있지 여기 없다면 0. 아웃라이어 테이블에 있는 거는 1로 표시하고 없으면 0으로 표시하시는 그래서 그걸 high usage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슨 테이블을 만들었냐면 SM consumption 테이블의 outliers라는 테이블을 지금 create 테이블을 여기에 만들었죠. 여기에 만들었죠. 여기에. 그럼 제가 지금 마저 한 것은 SM outlier consumption 테이블에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니를 보시면 실제로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SQL은 기본적으로 관계형 DB를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여러 군데 쪼개져 있어도 이 테이블들을 조인하거나 뭐 스플릿하거나 조건을 걸어서 탐색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R이나 파이썬으로 전환을 해보면 물론 거기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QL이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강점을 보이는 거죠. 자, 일단 2단계까지 해놓고 뭘 할 거냐면 K-means라는 알고리즘을 돌려볼 거예요. 자, K-means라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들, 포인트들 간의 분집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눠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대표적인 비지도 알고리즘의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걸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 기본 테이블 중에 하나가 SM meters.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각 센서 아이디당 설치된 위도와 경도를 담고 있는 데이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 테이블을 가지고 무슨 함수를 호출할 거냐? K-means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K-means라는 버티칸 내에 K-means 모델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SM K-means라는 모델을 만들어라. 무슨 데이터로부터? SM meters라는 테이블로부터. 네가 SM meters라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활용할 것은 위도와 경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6개의 군집으로 만들어라.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요걸 돌리면 이제 버티카가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메시지가 뜬 거죠. 전체 데이터를 3번 탐색해가지고 제가 모델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델을 만들었니? SMK-means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하면 이런 모델의 상세 내역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means 모델을 통해서 뭘 했냐면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K-means 모델은 지금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활용해서 뭘 할 거냐면은 실제로 그러면 미터 아이디 각 미터 그 센서들을 군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것은 실제로 군집을 시킨 게 아니에요. 군집시킬 모델을 만든 거지 군집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실제로 군집을 시켜야죠. 자, 이제 그래서 뭘 할 거냐면 SM meters loca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무슨 함수를 쓸 거냐면요. 이 테이블에는 이제 미터 아이디, 레지던스 타입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마지막 컬럼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apply k-means라는 함수를 써서 이 함수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만든 smk-means라는 모델을 쓰는 거예요. 이 모델을 써서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해서 이 모델이 각각의 데이터 항목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해라. 그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결과값을 가져와서 location id라는 컬럼에다가 저장을 해. 그래서 SM meters loca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라는 거죠. 자, 이걸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M meters location이라는 테이블 안에 위도 경도하고 미터 아이디 다 있죠. 아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겼냐? 로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생겼죠. 저희가 이 K-means 모델을 만들 땐 6개의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숫자가 쭉 적혀 있는 게 보실 수 있어요. 1부터 6까지 있겠죠. 그러면 각 미터당 이 미터 아이디 2번은 5번 그룹에 속합니다. 미터 아이디 3번은 클러스터 아이디 3번에 속하고 6번은 5번, 7번은 5번, 15번은 1번 그룹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로케이션 아이디라는 컬럼 부분이 바로 SMK-means라는 K-means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놓은 값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제 K-means 알고리즘에 대한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속성 설계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SM 컨숨션이라는 테이블은 전력 사용량을 측정한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테이블은 1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그랬죠. 반면 날씨 데이터는 30분 간격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보실 수 있냐?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두 개를 조인해서 아우터 조인해서 보면 합집합으로 보일 테니까 어떻게 나오죠? C 데이트라는 거는 컨숨션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측정 시간을 가져온 거고요. W 데이터는 날씨 테이블, SM 웨더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컨숨션은 15분 간격이니까 15분 간격 데이터가 있지만 웨더 데이터는 15분 간격의 데이터가 없겠죠. 널 값일 수밖에 없어요. 30분 간격이니까 얘들은. 그 중간중간 하나 걸어서 하나가 다 빈 값이에요. 그러면은 뭘 할 거냐면 이런 누락 값이 있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이런 누락 값을 전달해 주면 제대로 된 모델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누락 값을 없애야 돼요. 널 값은 모두의 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시계열 함수를 쓸 겁니다. 버티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임 시리즈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는 이런 널 값을 제거, 갭 필링을 하기 위해서 타임 시리즈 함수 중에 이제 TS first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 계열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 30분 간격인데 중간에 15분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채우냐면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값으로 채울 이 값과 이 값의 중간 값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값과 동일한 값으로 여기를 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 옵션을 쓰는 것이 뭐냐면 TS first value라는 함수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걸 여기다 쓸 겁니다. 자, 그래서
TS first value라는 걸 써서 지금은 리니어 옵션을 줬어요. 리니어 옵션이라는 것은 중간값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돌려보고 돌아갔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중간 영역이 다 공란이었죠. 하나 걸러 살아가다 공란이었는데 지금은 다 채워지신 걸 볼 수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바로 TS first value라는 걸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SQL로도 쉽게 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뭘 넘어갈 거냐면은 플랫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자, 플랫 테이블이라는 것은 아, 다양한 컬럼들을 포함한 큰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컨숨션 테이블, 웨더 테이블, 뭐 미터 테이블 다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쫙 뭉쳐서 그 테이블을 알고리즘에 적용할 거예요. 여러 가지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뭘 할 거냐면 이제 플랫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사전 단계를 쭉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몇 가지 컬럼도 추가를 할 거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테이프 뭐 이런 것도 추가를 하고 아침,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도 추가를 할 거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이 SQL 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같은 거를 R이나 파이썬으로 하려고 한다. 뭐, 되거든요. 어떤 부분은 좀 더 쉽게 해도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SQL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뭐 어쨌든 그런 건 앞에서 얘기했고. 자, 쭉 돌려봐서 이 테이블의 모양을 보니 자,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하고 좀 수정을 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이 밑에 이거는 그 스캐터 매트릭스 플롯이라고 스플롬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많이들 쓰세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이 뭘 보려고 하냐면 이제 변수들 간에 속성들 간에 컬럼들 간에 상관관계를 한눈에 보려고 쓰는 건데 뭐 이거는 이런 것도 된다. 당연히 되지. 왜냐면 파이썬 환경에서 지금 이건 파이썬 커맨드거든요. 파이썬의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걸 금방금방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 환경하고 버티카의 인디비 머신러닝을 결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들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까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설계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일단 플랫 테이블을 기본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그냥 데이터를 무식하게 때려박으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작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멀라이즈라는 건데, 노멀라이즈라는 것은 데이터 스케일을 맞춰주는 겁니다. 데이터 스케일이 안 맞으면은 스케일이 너무 큰 데이터한테 가중치가 너무 크게 가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한 예측값이 나온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데이터의 스케일을 맞춰주는 작업을 노멀라이징이라고 하고요. 자, 노멀라이징을 버티카에서 라인 함수로 하나로 지원을 합니다. 노멀라이즈라는 함수가 있고요. 노멀라이즈 fit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즈 방식을 공식으로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M 노멀 fit이 바로 그 공식이 저장되어 있는 노멀라이징 모델이고요. 무슨 데이터를 쓸 거냐? 이제 플랫 데이터 아까 만들어 놓은 1단계 플랫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거고 대상되는 컬럼은 뭐냐? 이런 걸 대상으로 할 거고 뭐 방식은 G스코어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함수를 호출을 하면 자, 이제 만들어진 게 뭐가 나오냐면 노멀라이징 공식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호출할 수 있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예요.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은 제가 이 개념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9.0부터 시작한 건데 아까 왜 이런 걸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 오브 데이 하면은 거기 나이트 타임도 있고 아까 여기 나왔죠. 나이트하고 뭐 모닝, 애프터눈 이런 거 다 넣게 돼 있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연속 속성, 이제 분류 속성, 캐테고리컬 데이터라고 컬럼이라고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대로는 알고리즘에 넣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 연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윈터, 나이트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또 내부적으로 얘가 0, 1, 2, 3, 4 막 이렇게 시리얼을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뭘 쓰는 거냐? 이 구주체가 뭐냐면 여기에는 4계절만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럼 이거를 컬럼으로 다 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값이 스프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윈터잖아요. 이 로우는 지금 이 시즌 값이 윈터면 윈터 컬럼 값이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시켜준 거. 분류 캐테고리컬 컬럼을 그런 식으로 컬럼으로 쭉 풀어주는 것. 그것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티카에서도 함수 하나로 지원을 해요. 원핫 인코더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이걸 돌리면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원핫 인코딩을 수행해 라는 뜻이죠. 자,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뭘 만든 거냐면 원핫 인코딩과 노멀라이징을 하기 위한 모델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공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공식을 실제로 데이터에 적용해야겠죠.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자, 로케이션 아이디라는 것이 쭉 풀렸죠, 컬럼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면 데이 오브 위크도 쭉 풀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것을 하나하나 컬럼으로 다 푼 거예요. 계절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다 풀었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 원하드 인코딩이에요. 노멀라이징도 보시면은 값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원래는 뭐였죠?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8, 뭐 마이너스 0.00049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래 데이터는 뭐였냐면 37.7, 94였다고요. 스케일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비슷한 스케일로 조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노멀라이징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컬럼은 알아보기가 어렵죠. 가독성이 없으니까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수행하면 시스템이 이렇게 매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이거 알기 쉽게 바꾸자. 그래서 엘터 테이블로 이 테이블 내용을 좀 컬럼 이름을 쭉 바꿔요. 자, 바꾸는 과정을 지금 수행 중이고요. 바꿔서 보면 이제 다 요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계절 이름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최종적으로 SM 플랫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모델을 만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큰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실제로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 전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직 안 했구나.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할 것은 잠시만요. 앞서서 참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 제가 그 플랫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한 게 뭐가 있냐면은 훈련 항목하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따로 마킹을 해뒀어요. 어떻게 했냐면 랜덤 함수를 썼거든요. 랜덤 함수를 써서 전체 테이블 항목 중에 랜덤으로 30%를 걸러내서 얘들은 테스트 데이터로 딱지를 매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레인이라고 딱지를 매겨서 파트라는 컬럼에 저장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트에 다 들어가 있죠. 테스트, 트레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전체 데이터,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약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따로 리저브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먼저 학습 데이터만 그 전체 플랫 테이블에서부터 파트가 트레인으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빼어내서 학습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뭐 이건 쉽죠? 만들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디까지나 데모니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다 돌려볼게요. 버티카에서 지원하는 그 인디비로 지원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실은 세상 모든 알고리즘을 다 넣어놓지 않았어요. 주로 쓰는 알고리즘
다 몇 개, 그러니까 한 열 몇 개인가?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를 추출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그 중에 많이 쓰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한번 여기다가 시험 삼아서 다 만들어 볼게요. 자, SM 플랫 트레인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델 생성용, 모델 학습용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모델을 만들 거예요. 엄청 쉬워요. 지금까지는 길었잖아요.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자, 보세요. 리니어 리그라는 함수가 있어요. 버티칼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SM 리니어라는 모델을 만드세요. 네가 배워야 될 학습 테이블은 데이터는 뭐냐면 SM flat train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아서 SM 리니어라는 모델을 만드세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예측해야 될 값은 뭐냐면 value예요. 이게 바로 너의 타겟 피처예요. 디펜던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디펜던트 속성, 그러니까 피처를 예측하기 위해서 네가 기반 데이터로 활용해야 될 프리딕터들은 뭐가 있냐면 이만큼이 있어요. 자,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밸류 값을 예측하는 SM 리니어라는 이름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드세요. 네가 필요한 데이터는 SM flat train 테이블에 다 있습니다. 라고 쓴 것이 바로 이 커맨드예요. 이 커맨드 하나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끝입니다. 나왔어요. 같은 방식으로 SM 리그레션 할 수 있겠죠. SVM 모델로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거고요. 물론 함수는 다 다르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앞에서는 linear rig라는 함수를 썼고 이번에는 SM regress라는 함수를 썼고 그 다음에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logistic rig라는 함수를 쓰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마다 함수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같은 구조예요. 다른 건 뭐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하고 그 컨티뉴어스 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하고 리그레션 알고리즘하고는 예측의 속성이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목표 속성의 예측 값이 나와야 돼요. 뉴메릭 값이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봐. 그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리그레션 알고리즘의 영역이고요. 이 사람이 청구한 보험건이 사기일까 아닐까를 예측해봐. 자, 이런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측해야 될 목표 속성이 달라지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파이거든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유시지가 목표 속성, 예측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value는 앞에서 보여주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숫자 값이잖아요. 쭉 뭐 그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101.1도 될 수 있고 13.3758 막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하이 유시지라는 컬럼은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ategorical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숫자 값을 무작위로 가질 수 있는 것은 continuous라고 부르고 continuous feature, categorical feature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것은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목표 속성이 continuous일 수 없어요. categorical이어야 해요. 특히 바이너리여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목표 속성이 바뀌었어요. high usage로 얘는. 자, 그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쭉쭉 넘어갑니다. 이번엔 나이프에스 모델을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클래스파이어이기 때문에 하이 유시지가 목표 속성이죠. 쭉 넘어갑니다. 자, SVM도 뭐 쭉쭉 넘어가고 여기는 다 넘어갈게요. 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RF는 랜덤 포레스트의 약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버티컬에서 지원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도 있다. 랜덤 포레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든 모델들을 한번 쭉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되게 이것도 사실은 버티카 인디비 머신러닝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모델즈라는 테이블을 쭉 조회를 해보면 여태까지 만든 모델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 어떠 치고 지금 방금 만든 모델들은 여기 얘들이에요. K-means 모델 처음 만들었고, 요거 이제 노멀라이즈 아까 하고 원한 인코딩 할 때도 먼저 만들어서죠. 이제 그 모델들이고,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SVM,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다 모델별로 여기 다 만들어져야 되는 일시, 그다음에 어디서 만들었느냐, 카테고리를 이제 버티컬 모드에서 만든 모델이다, 모델 아이디 뭐 이런 것도 다 내부적으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스키마를 어디다가 할당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모델의 활용 권한도 사실은 제한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강점인데 실제로 뭐그 부분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모델을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뭘로 만들었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는 SM flat train이라는 테이블로부터만 얘가 학습을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SM 언더바 flat이라는 큰 테이블을 만들었죠. 거기서부터 일부를 발췌해서 SM flat train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얘들한테 다 적용을 해서 이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모델을 만든 것까지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모델을 검증해 볼 단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검증을 하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고 모델이 예측하는 값을 받아서 그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나 상응하는지, 맞는지를 검색해 봐야겠죠. 그게 모델의 검증의 전체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봐야죠. 그래서 넣어서 모델이 내어놓은 아웃풋 값, 예측 값을 테이블에 다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이거예요. 그 테이블 이름은 sm underbar flat underbar pre라는 테이블이 될 거고요. 자, 이걸 쭉 하는 거고요. 이 보시면 이런 함수가 나와요, 이제. predict underbar linear underbar rig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버티카 안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모델을 아웃풋 값을 내놔 라는 함수들이에요. 다 predict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predict SVM 리그레서, SVM 리그레서 모델을 입력값을 넣고 그의 아웃풋 값을 반환해 라는 그런 함수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자, 이제 그런 이 함수들을 다 돌려서 그러니까 모든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들의 테스트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그 아웃풋을 한 테이블로 다 모으는 거. 자, 그게 이 커맨드의 목적입니다. 이 SQL 커맨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돌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모델들 한꺼번에 지금 다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sm flat underbar pre라는 테이블에 다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장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보면 sm flat 데이터도 다 나오지만 이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내놓은 예측값, SVM 리그레서가 내놓은 예측값,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내놓은 예측값, 쭉쭉쭉쭉쭉쭉쭉쭉 다. 이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드로부터 이 끝까지는 전부 다 각각의 모델들이 내놓은 예측값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압니까? 실제로 이 모델이 내놓은 예측값,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만 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지금 0.258 어쩌고저쩌고 하는 값을 예측값으로 내놨죠, 모델이. 우리가 그 값을 어디랑 비교하면 될까요? 실제로. 그 값은 실제로 여기에, 잠시만요. value. 얘하고 비교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 이건 지금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거든요, 전부 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미 데이터에 주어져 있어요. 모델 예측값하고 정답, 모델이 예측값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내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내용은 이제 각 만들어진 모델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커맨드 하나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그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델 그 상세 내용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뭐 T-밸류, P-밸류, 스탠다드 에러 다 나오고요. 자, 지금은 모델을 막 이렇게 정제해서 정확하게 다듬는 과정은 이런 거 다 생략한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더 만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아까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는 목표 속성 값하고 모델이 내어놓은 예측 값하고 둘을 비교하는 것. 자,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연속 속성인 경우,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컨티뉴어스 피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이제 방식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SM 플랫 프레딕 테이블 아까 방금 만들어 놓은 예측값이 들어있는 테이블 중에 파트가 테스트인 경우만 참조를 해서 실제 밸류 값과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 내놓은 프리드 값, 예측 값을 이 둘 사이의 오류를 계산해서 내놓아 라고 하는 게 mean squared error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내보면 평균적으로 약 0.439 어쩌고저쩌고 정도의 에러가 나왔습니다. 스퀘어드 에러 정확하게는 제곱하는 거. 자,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MSE도 있고 이제 R 스퀘어드 코에피션트도 있죠. 자,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해보면 0.35 이렇게 나오니까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지만 뭐 어쨌든 자, R 스퀘어드도 한두 번에 나올 수 있다. 뭐 에러 레이트 당연히 되고요. 이것도 함수로 지원을 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도 지원을 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목표 속성이 캐테고리컬이 돼야 되니까 하이 UCG하고 그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대상으로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TPR, FPR 뭐 이런 거 다 나오겠죠. FNR. 자, 그 다음에 이제 ROC도 지원을 해요.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에 한 거는 사실은 원래는 요 ROC 함수만 쓰면 요거만 쓰면은 ROC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 그 파이썬으로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 모델에 대해서 ROC 커브형 테이블을 뭘 저장할 거냐면 ROC 함수를 쓴 요 결과값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를 ROC 커브 LG라는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그 ROC LG 테이블을 한번 생긴 걸 봅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다른 클래시파이어였던 나이브 바이애스, 랜덤 포레스트 다에 적용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을 다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ROC 인덱스를 뽑아볼 거예요. 자, ROC를 다 계산을 했고 테이블에 다 저장을 했거든요. 지금 결과값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area under cover, area under curve. 아니, 이거 다른 말로 이제 ROC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개념까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해요. 아직은 버티칸에 AUC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함수는 없어요. 뭐 앞으로 나온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근데 사실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것이 AUC를 계산하는 공식 방법만 알면 SQL로 그냥 콜 이렇게 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 영역이 area under cover 그러니까 ROC 인덱스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사실상. 그거 그대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은 SQL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거를 파이썬이나 R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 그 코드를 보시면 좀 더 훨씬 길죠. 훨씬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ROC 인덱스를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브 바이애스, 랜덤 포레스트. 자,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AUC를 비교하는 테이블에다가 이 결과값을 다 저장했죠. insert into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 모양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보시면은 그 ROC 인덱스, 그러니까 AUC 값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뭐 별 차이 없지만, 큰 차이 없지만 어쨌든
이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값이 제일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셋 중엔 그래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지금 제일 낮구나 라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사실은 R이나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에 익숙하다기보다는 ROC 커브 같은 거에 더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ROC 커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왜? 이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테이블로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ROC 커브를 그리는 거는 파이썬에서 가능한 거니까 이제 파이썬 코드로 ROC 커브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이것도 SQL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담고 데이터 프레임만 담으면은 뭐 플로 써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리면 ROC 커브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 평광색은 라이프와이스, 파란색은 랜덤포레스트, 뭐 그다음에 밑에 AUC 값은 다 얼마다 요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파이썬하고 SQL을 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ROC 커브도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실 수 있다. DB에서는 사실 요거 안 되니까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데모의 끝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평가된 모델을 뭐 배포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죠. 지금 현재로는요. 근데 버티카 인디비 머신러닝의 굉장히 좋은 점은 SQL하고 굉장히 기초적인 파이썬을 조합하면은 지금의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가 사실은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지만 테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원하는 테이블이 탁탁탁탁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데이터는 저기 있고 저 데이터는 저기 있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막 조합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언어가 뭐냐면 사실 SQL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SQL 학습용으로 해서 플랫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는 SQL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SQL이라는 언어만을 써서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로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은 버티컬 인디비 머신러닝의 굉장한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스킬갭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다. 굳이 R 파이썬을 막 마스터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SQL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함수를 쓰는 법만 조금 더 배우면 머신러닝을 데이터 사이언스를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버티카라는 것은 온프레미스에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AWS에 올리고 싶다, MS 애저에 올리고 싶다, 뭐 그것도 가능하죠. 대부분의 이제 한국 고객분들은 특히나 클라우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옵션 하나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근데 만약 버티카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버티카 클러스터를 구성해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분석용 DBMS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를 이미 쓸 수 있어요. 이미 쓰고도 계시니까. DW용으로도 쓰고 계시고 데이터 마트용으로도 쓰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애플리케이션을 쓰실 수 있다. 머신러닝도 그 클러스터 안에서 이미 가지고 계신 클러스터 안에서 쓰실 수 있다.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구축하고 분석용 DB로 쓰시고 동시에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는 SQL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저도 뭐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스파크는 잘 몰라서 버티카 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그 벤치마크를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분도 스파크보다는 이제 버티카하고 스파크하고 모델을 생성하는 시간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데이터 사이즈에 비해서. 레코드 수가 굉장히 늘어날수록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스파크는 느려지는 반면에 버티카는 굉장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 모델 생성이나 관리 관련된 성능 면에서도 버티카가 뒤처지지 않더라.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관리. 모델 관리라는 거는 그 지금 현재로는 버티카 인디비 머신러닝의 단점은 이 버티카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은 버티카에서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리니어 리그라는 함수 쓰고 뭐 나이브바이어스 함수 써서 버티컬 이렇게 모델을 어디 갔냐? 어디냐? 아이고 못 지나갔다. 약간 왜 서머라이즈 그 모델 스테이블을 쭉 들여다보면 제가 만들었던 모델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쭉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보면 버티컬 모델스라고 그 태깅이 돼 있으면 얘들은 버티컬에서밖에 못 써요. 버티컬 클러스터 안에서만 이 모델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H2O라든지 무슨 다른 이제 그 머신러닝 플랫폼에서는 만들어낸 모델을 엑스포트 할 수 있어요. 엑스포트해서 다른 플랫폼에서 쓰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 뭐 플랫폼이나 제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PM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재 버티컬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앞으로는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 그게까지 보강이 된다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어떤 그 용도가 더 다양해진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로는 알고리즘을 주로 쓰는 거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파이썬이나 R은 모든 알고리즘이 다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지금 못 간 거지. 근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점차점차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버전에서는 뉴럴 네트워크까지도 지원을 하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을 보시면 어쨌든 버티카 안에서 만든 모델을 쭉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UDF, 그 User Defined Function을 써서 외부에서 R이나 파이썬으로 만든 모델도 버티카 안으로 가져왔을 때 그 모델도 여기서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그런 기능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낸 모델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거의 한 시간 했네. 그, 지금까지가 뭐 내용, 버티컬 인디비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따로 뭐 세션을 갖던가, 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만 좀 다루던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